현정 씨 안녕하세요. 오늘 정의랑 2023년 제2회 축산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그중에서도 앞부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문제랑 답은 물론이고 관련된 해설이랑 참고 내용까지 현정 씨 시험 준비에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형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로 산출한 후 점수를 근거로 선발하는 선발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선발 지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률이라든지 산유량 아니면 육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특성들에다가 가중치를 둬서요. 하나의 점수, 이걸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수가 높은 개체를 선발하는 방식이죠. 하나만 특출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높은 가축을 고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랄까, 개별 능력치보다는 종합 점수를 중요하게 본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좋은 동물을 골랐으면 이제 잘 먹여야겠죠? 두 번째 문제. 가루 사료에 비해 펠렛 사료의 장점 3가지와 단점 1가지를 서술하시오. 이거 펠렛 사료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많이 쓰죠. 펠렛 사료가 장점이 꽤 많아요. 첫째는 아시겠지만 알갱이 형태니까 가축이 막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거, 편식, 이걸 막아주고요. 둘째는 가루 날림이 적으니까 먼지 발생이 감소되죠. 그럼 호흡기 질병 예방에도 좋고 작업 환경도 깨끗해지고요. 셋째는 이게 밀도가 높아요. 같은 부피라도. 그래서 사료를 더 많이 먹게, 즉 섭취율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부피가 줄어서 운반이나 보관도 편하고 허실량도 줄고 또 가공 중에 살균 효과 같은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겠네요.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네.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공할 때 열이랑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열에 약한 일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크죠. 가공 비용이 더 드는 것도 당연히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영양 손실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편식 막고 또 섭취량 늘리는 이점 때문에 쓰는 거군요. 제가 참고 자료를 좀 보니까 이 펠렛의 단단함, 그러니까 경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르면 이게 쉽게 부스러져서 다시 가루처럼 되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네, 맞아요. 경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젖소의 황체 종류 2가지와 각 황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생식 쪽 얘기네요.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하죠. 젖소 황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발정 황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배란 후에 난포가 있던 자리에 생겨요. 근데 임신이 안 되면 다음 발정 오기 전에 저절로 작아져서 사라집니다. 그냥 발정 주기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임신 안 되면 사라지는 거군요. 네, 반면에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황체가 안 없어지고 임신 황체로 발달해요. 이건 이제 임신 유지에 꼭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만들면서 분만할 때까지 쭉 유지되는 황체입니다. 그래서 이 황체 상태를 보면 젖소의 번식 상태를 알 수 있어서 현정 씨가 나중에 젖소 관리하실 때 이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임신 여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번째는 목초지 소성 시에 혼팥이 유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여러 풀씨앗을 섞어 뿌릴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이거죠. 맞아요. 홈파가 단일 초종만 심는 것보다 생산성이나 영양 균형 면에서 더 좋을 수 있는데 조합을 잘해야 하거든요. 첫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지역 기후나 토양 조건에 잘 맞는 풀 종류, 즉 초종하고 품종을 잘 골라야 하고요. 둘째는 너무 욕심내서 막 여러 종이 섞으면 오히려 풀끼리 너무 경쟁하거나 관리가 힘들어져요. 보통은 한 4종류 이하로 좀 단순하게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섞는 풀들의 그 자라는 속도나 세력, 그리고 가축이 얼마나 잘 먹는지, 기호성이라고 하죠. 이게 서로 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확 눌러버리는 걸 막고 서로 잘 어울려 자랄 수 있겠죠. 아하, 결국은 균형이네요, 이것도. 자, 5번째입니다. 유즙 배출 순서상에 유선관 이후의 배출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우유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 마지막 길을 묻는 문제네요. 네, 맞아요. 우유가 저 안쪽 유선 조직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여러 관을 거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단계들이죠. 유선관 다음 순서는 유선조, 그리고 유두조, 마지막으로 젖꼭지 끝에 있는 유두관 순서입니다. 유선조는 우유가 좀 모이는 넓은 공간, 유두조는 그 유두 안쪽 공간, 유두관은 최종 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 유선조, 유두조, 유두관. 네. 참고로 보면 유선세포에서 시작해서 유선포, 유선소엽, 유선엽, 유선관을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유선조, 유두조, 유두관 순으로 나오는 전체 경로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현정 씨.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송아지 거세법을 2가지 쓰고 각각 서술하시오. 수송아지 거세 방법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수송아지 거세는 보통의 육질 개선이나 좀 더 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2가지를 들자면 첫째는 고무줄법 또는 링법이라고도 하죠. 아주 간단해요. 탄력 좋은 고무링으로 고환 위쪽을 꽉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둘째는 무혈거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버디조 같은 기구로 피부 밖에서 정관을 아주 세게 눌러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피부를 째지 않으니까 무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물론 외과적으로 직접 제거하는 수술법도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는 제일 적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자료 보니까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령 이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너무 늦게 8개월령 이후에 하면 오히려 육질이나 체중 증가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시기가 중요하죠. 어릴 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2회차 축산기사 필답형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현정 씨,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선발부터 사료, 번식, 초지 관리, 유선 구조, 거세까지 이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축산 현장에서는 기본이면서도 또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지식들이거든요. 단순히 답만 외우시는 것보다 이 개념들이 실제 농장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1번 선발지수법으로 선발된 소한테 2번 펠렛 사료를 어떻게 줘야 3번 번식 효율이나 5번 유집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아, 맞아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지식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처럼 만드는 거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현정 씨의 그 지식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정님 그럼 다음에 안녕하세요. 또 오늘 알찬 현정님께서 내용으로 보내주신 찾아뵙겠습니다. 자료 2023년 제2회차 축산기사 필답형 기출문제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7번부터 11번까지 저희가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답만 아는 것보다는 이게 왜 닭인지 또 관련된 건 뭐가 있는지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 준비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요. 네, 맞아요. 각 문제 답이랑 그 이유, 또 뭐 참고할 만한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바로 7번 문제부터 가볼까요? 네. 돼지와 닭에서 제1 제한 아미노산과 제2 제한 아미노산을 각각 쓰시오. 아, 이거 기본인데 또 막상 쓰려면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단백질 만들 때 꼭 필요한데 몸에서 다 못 만드니까 사료로 줘야 하는 것 중에 제일 부족하기 쉬운 순서잖아요. 네네. 정답은 표로 딱 보면 좋은데 돼지는 제1이 라이신, 그리고 제2가 메티오닌이고요. 아, 돼지는 라이신 먼저. 네, 근데 닭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닭은 제1이 메티오닌, 제2가 라이신입니다. 오, 반대네요. 네, 반대죠. 이게 동물마다 단백질 필요한 양이나 뭐 대사 과정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료 효율을 생각하면 이거 꼭 구분해야 합니다. 돼지는 라이신, 닭은 메티오닌이 제일 급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영양소나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번식 쪽에도 문제가 생겼겠네요. 이게 딱 8번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8번이 남포 낭종과 황체 낭종의 증상, 원인, 치료 호르몬제를 묻는 문제죠. 번식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네, 2개를 딱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남포낭종은요. 남포가 터져야 하는데 안 터지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계속 발정하는 삼호광증이 오거나 아니면 아예 발정이 안 오는 무발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인은요? 원인은 보통 이제 배란시키는 LH 호르몬이 잘 안 나오거나 뭐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요. 아니면 FSH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치료는 배란 신호를 주는 거죠. GnRH. 이걸 투여해서 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아, GnRH로 배란을 유도한다. 네. 그런데 황체당종은 좀 달라요. 이건 배란은 됐는데 그 안에 남포액이 다 안 빠지고 황체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경우예요. 네. 이 황체가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내보내니까 임신한 것처럼 무발정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게 특징이죠. 그럼 이것도 LH 부족인가요? 네, 이것도 원인은 LH 부족이랑 관련이 깊고요. 치료는 이 비정상적인 황체를 없애야 하니까 PGF-2알파를 써서 황체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아하, 남포낭종은 GnRH로 배란 유도. 황체낭종은 PGF-2알파로 황체 제거. 원인이랑 치료법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꼭 비교해서 외워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의 내부, 소화기관 쪽으로 가볼까요? 9번 문제입니다. 소낭의 위치와 주요 기능을 서술하라는 문제네요. 네, 닭의 소낭, 그 모이주머니 말하는 거죠. 위치는 식도가 이제 가슴 안쪽, 흉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쯤에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네네. 위치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삼킨 모이를 1. 잠깐 저장하고요. 2. 물이랑 섞어서 딱딱한 걸 좀 부드럽게 불리고 3. 살짝 발효도 시키는 곳이에요. 아, 불리는 역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그 딱딱한 곡물 같은 걸 막 부수는 역할 있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그건 소낭이 아니라 네. 더 아래에 있는 근위, 그러니까 모래주머니가 하는 역할이에요. 소낭은 준비 단계고 근위가 진짜 분쇄기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소낭은 저장하고 불리고 근위가 부순다. 기능 차이가 명확하네요.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화기관 봤으니 이번엔 10번. 임신과 관련된 태반 문제네요. 궁부성 태반의 형태적 특징과 궁부성 태반을 가진 동물을 쓰시오. 궁부성 태반이 뭐죠? 공부상 태반은 태반 모양에 따른 분류 중 하나인데요. 특징은 그 태아 쪽 육모막에 육모다발, 이걸 총모상 육모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다발로요? 네, 여러 군데 다발로 있고 이게 엄마 쪽 자궁 내막에 있는 자궁 소구, 약간 단추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자궁 소구랑 이 육모 다발이 딱 결합하는 형태예요. 뭐랄까 똑딱단추 여러 개로 옷을 여미는 것 같은 느낌? 아, 똑딱단추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돼요. 네, 이런 태반은 주로 반추동물에서 보여요. 대표적으로 소, 면양, 사냥, 사슴 같은 동물들이죠. 아, 소, 양 같은 애들이군요. 네, 참고로 돼지나 말은 육모가 전체적으로 쫙 퍼져 있는 산재성 태반이고 개나 고양이는 띠 벨트처럼 띠 모양인 대장성 태반을 가져요. 동물마다 참 다르죠. 그렇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다시 아미노산 문제네요. 돼지와 비교하여 닭에서 추가되는 필수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간단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글라이신이에요. 글라이신. 글라이신이요? 네,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은 돼지, 닭 둘 다 필요한데 글라이신은 돼지는 몸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닭은 특히 어릴 때, 막 클 때 글라이신이 많이 필요한데 몸에서 만드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사료로 꼭 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됩니다. 왜 닭만 유독 더 필요한 건가요? 닭은 그 질소 노폐물을 요산 형태로 내보내잖아요. 그 요산 만드는 과정에 글라이신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대사 과정이 좀 다른 거죠. 아, 닭의 특이한 대사 때문에 글라이신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2023년 2회차 축산기사 필답형 7번부터 11번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제한 아미노산, 번식 호르몬, 소화기관 기능, 태반 구조, 또 동물별 아미노산 요구량 차이까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았네요. 네, 그렇죠. 이 문제들이 그냥 지식 암기 확인이라기보다는 각 동물의 생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이걸 실제 사양 관리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아미노산 요구량 차이를 알아야 뭐랄까 가장 효율적인 사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현정님께서도 복습하실 때 그냥 답만 외우지 마시고 이건 왜 다르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원리나
다른 개념들이랑 연결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연결하는 공부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 오늘 나온 이런 생리적인 차이들이 각 동물이 살아온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긴 진화의 결과랑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현정님,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시험 준비에 좀 실질적인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셔서 꼭 좋은 성과 현정님, 거두시길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오늘 보내주신 응원합니다. 자료 2023년 2회차 축산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 오늘 12번부터 20번까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문제랑 정답은 물론이고 해설이나 참고 내용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아, 좋습니다. 이게 그냥 답만 아는 것보다 왜 그게 답인지 또 어떤 개념이랑 연결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이 현정님 공부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2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12번. 표준 비교법의 정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경영 분석 방법 중 하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현정님 농가의 경영 실적을 뭐랄까 그 지역의 대표적인 농가나 아니면 공공기관 자료 같은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 일종의 벤치마킹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농장의 문제점이 뭔지, 뭘 개선해야 할지 그런 방향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점은 확실히 경영상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 비교 기준으로 삼을 표준 모형이라는 걸 정하는 게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아, 그렇죠. 딱 맞는 표준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설정된 표준 지표가 어떤 조건 하에서 나온 건지 그걸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문제 13번 계산 문제입니다. 배합사료에 이용될 원료사료, 옥수수, 대두박, 밀기울의 단백질 함량이 각각 15%, 30%, 20%이고 각 원료사료를 50%, 40%, 20%로 배합했을 때 배합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구하시오. 이거 보니까 이전 기출에서 숫자만 바꾼 거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각 원료 사료의 단백질 함량에다가 그 배합 비율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옥수수는 15% 함량이니까 0.15 곱하기 0.50. 그렇죠. 그게 0.075 나오고요. 되두박은 0.30 곱하기 0.40 해서 0.12. 밀기롤은 0.20 곱하기 0.20, 그럼 0.0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 0.075 더하기 0.12 더하기 0.04 하면 0.235가 나오죠. 그러니까 배합사료의 총 단백질 함량은 23.5%가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14번. 산란율과 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쓰시오. 이건 좀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산란율에 영향을 주는 건 조숙성,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알을 낳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취소성, 알 품으려는 성질이요. 닭이 알 품는 거요? 네. 그리고 동기휴산성, 겨울에 산란 쉬는 경향, 또 산란 강도, 산란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화율은요? 부화율은 이제 온도, 습도, 환기, 그리고 전란. 전란은 알 굴려주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감가의 정의와 감가 발생 원인을 세 가지 작성하시오. 감가상각, 그런 개념이죠. 네, 맞아요. 감가라는 건 축사나 기계 같은 고정자본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거나 노후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발생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쓰라고 했네요. 일단 첫째는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인 소모나 마모. 계속 쓰니까 닳는 거죠. 네. 둘째는 기술이 발전해서 기존 것이 좀 기능적으로 뒤떨어지는 거. 이걸 기능적 진부화라고 하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예전 건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것 같은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16번. 이것도 계산 문제네요. 잡종 강세 효과.
어떤 F1 집단의 기억 형질 평균이 17kg이고 부모인 A, B 집단의 평균이 각각 11kg, 19kg일 때 잡종 강세 효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네. 잡종 강세라는 건 그 잡종 1세대 F1이 부모 세대의 평균 능력보다 얼마나 더 우수한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계산식이 따로 있나요? 네. F1 평균 빼기 양친 평균 나누기 양친 평균 곱하기 100%입니다. 아, 그럼 먼저 양친 평균부터 구해야겠네요. 11 플러스 19 나누기 2니까 15kg. 맞습니다. 양친 평균은 15kg이고 F1 평균은 17kg이라고 주어졌죠. 네. 그럼 이제 식에 넣으면 17 빼기 15, 15 100%니까 15분의 2 100%, 계산하면 대략 13.33% 정도 나옵니다.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3%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3%입니다. 오케이. 다음 17번. 프롤락틴의 세 가지 생리작용을 쓰시오. 이게 해설 보니까 유죽분비 호르몬 LTH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프롤락틴은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주로 유선 발달하고 유죽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세 가지 작용이라면 일단 유죽분비 촉진이 있겠고 그렇죠. 첫째가 유죽 분비 촉진, 둘째는 유선 세포 자체의 발육을 돕는 거고요. 아, 유선 발효. 그럼 마지막 하나는요? 셋째는 모성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닭이 알 품으려고 하는 취소성 같은 거요. 어미가 새끼 돌보려는 행동들이죠. 아하, 모성애랑도 관련이 깊군요. 참고로 설치류에서는 황체 유지 기능도 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번은 수퇴지 문제입니다. 수퇴지의 부생식선 종류 세 가지와 각 기능을 적으시오. 네, 수태지의 정액을 구정하고 정자 활동을 돕는 중요한 부속 생식선들이죠. 종류 세 가지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정낭선이 있습니다. 이건 알칼리성 분비물이랑 프로스타글란딘, PG라고 하죠. 그걸 분비해서 정자를 좀 보호하고 이동을 돕습니다. 정낭선. 다음은요? 둘째는 전립선. 이건 정액 특유의 냄새를 만들고 이것도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서 정자 운동이랑 대사를 도와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도구선, 다른 말로 카우퍼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교미하기 전에 요도를 미리 세척하고 중화시키는 액체, 그 쿠퍼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각각 기능이 뚜렷하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9번. 사료 영양 가치를 평가하는 화학적 방법 중 일반 성분 분석 항목 6가지를 나열하시오. 이거 사료 분석의 기본이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법입니다. 흔히 조분석 또는 윈드 분석이라고 부르죠. 6가지 항목 뭐였죠? 수분? 네, 수분, 그리고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그리고 조해분. 맞아요, 조해분. 마지막 하나면 이 5가지를 뺀 나머지인데 주로 탄수화물이죠. 가용물질 소물, NFE라고 합니다.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해분, 가용물질소물. 이렇게 6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중 중배엽에서 분화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가 호흡기, 순환기, 뼈, 수정체, 뇌, 부신 피질, 그리고 월미도 디스코 팡팡이 있네요. 네, 마지막 보기는 그냥 재미로 넣은 거겠죠? 이건 발생학 문제인데요. 네, 배아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중배엽에서 분화하는 걸 고르는 겁니다. 보기를 보면 일단 뼈 같은 골격계가 중배엽 유래고요. 뼈, 그리고 순환기계, 심장이나 혈관 같은 거요? 네, 순환기계도 중배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신 피질, 이것도 중배엽에서 나와요. 아, 그럼 순환기, 뼈, 부신 피질 이 세 가지가 답이겠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호흡기나 소화기는 내배엽, 그리고 뇌나 신경계, 피부, 눈의 수정체 같은 건 외배엽에서 분화합니다. 월미도 디스코 팡팡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건 관련 없죠. 네, 이렇게 2023년 2회차 축산기사 필답형 12번부터 20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경영 분석부터 사료, 번식, 발생학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현정님은 오늘 다룬 내용들을 그냥 문제랑 답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실제 축산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 아까 그 16번 잡종 강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가축을 만들까 하는 육종 계획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실용적인 관점에서 계속 연결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깊이 이해되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네, 정말 좋은